광복절 특별 사면입니다. 정치권 인사로는 좀 주목할 만한 점이 김태우가 돌아왔다. 국회 입장에선 제발 무소속으로 나가서 나중에 돌아와. 무리하게 여당에서 공천을 강행하고 만약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에는 네,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전국을 진단하는 주간 시사 매거진 전망자들 시간입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이슈들을 샅샅이 털어서 그 이면에 있는 쟁점을 살펴보고 그 이슈들이 추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저와 함께 여론을 읽고 전망할 두 분 나왔습니다. 윤다빈 기자 그리고 신준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줄여서 CD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광복절이라서 저희가 특집으로 의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서로 어떤 옷 입었는지 소개 먼저 해볼까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다빈 선배부터. 네, 지금 만화 엄청 잘 나와요. 빛이 막 나는데. 왜? 제가 봐도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 만화와 드라마로 제작이 됐었던 네. 각시탈 분장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각시탈이 보니까 그 일본군 이제 친일파들을 나중에 처단하는 네. 그런 아주 그 히어로로 좀 활약을 했던 인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광복절 의미에 맞게 한번 네. 착용을 해봤습니다. 저도 각시탈 진짜 즐겨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CD님은 오늘 저는 오늘 컨셉을 김구 선생님이라고 네. 제작진들이 네. 줬는데 여기 모자도 있는데. 네, 모자도 있는데 헤어팀에서 절대 모자를 쓰지 말라고. 예. 이걸 쓰는 순간 제 없는 머리숱이 무너져서 아주 빈약한 모습을 보여줄 거고 예. 엄중 경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모자를 못 쓰고 네. 안경만 쓰는 걸로. 네. 근데 안경도 앞이 잘 안 보여서 네, 아까 알을 뺐죠? 알이 없으시군요. 알을 방금 뺐습니다. 오늘. 프레임이 자꾸 내려와서 예. 약간 눈이 침침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김구 선생님 뭐 복장 입고 왔는데 네. 뭐 김구 선생님 하면 또 저희 광복절에 또 빠질 수 없는 위대한 그럼요. 뭐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 네네. 뭐 김구 선생님 뭐 다 아시듯이 뭐 되게 유명한 일화들도 많고 뭐 그런데 시간이 되면 제가 네. 천천히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예. 장 기자님 근데 저는 오늘 학도병 학생 옷을 입었는데요. 그 영화 밀정 마지막 장면 속에 학생으로도 등장을 했던 독립운동가 김익상 의사의 의상을 입어봤습니다. 이제 자전거에 폭탄을 싣고 유유히 조선 총독부로 들어간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한번 입어봤는데 저도 이제 헤어팀에서 모자를 쓰지 말라고 해서 모자는 여기다가 놔두고 있습니다. 네, 중립기관은 헤어팀이 지배하고 있는 팀. 네. CD보다 네, 저희는 헤어팀이 더 위에 네. 있는 걸로. 네. 사실 이제 예전에는 광복절이면 집집마다 태극기 개양하고 했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엄마 아빠랑 개양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광복절에 이제 태극기를 집에 개양하는 거를 보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뭐 광복절 관련해서 야사 같은 거 있을까요? 뭐 광복절 관련해서 야사라기보다는 네. 이제 광복절 하면 저희 참고 자료 사진 같은 걸로 보면 막 태극기 흔들면서 네, 막 맞아요, 대한독립 맞아요. 만세 이런 거 하는 사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8월 16일 날 찍힌 사진. 오, 8.15가 아니라 네. 다음 날. 요거를 썰을 좀 풀자면 예. 이제 요게 이제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로 일단 먼저 가야 됩니다. 네.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뭐가 있었을까요? 원포죠. 네. 원폭이 떨어졌죠. 예. 이 원폭이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조선 왕자죠. 이유가 있었어요. 네. 이유 왕자가 거기 근처에 있었는데 피복을 당해서 예. 그 이제 다음 날 8월 7일 날 사망하게 됐어요. 피복으로. 그래서 원래라면 그 이유 왕자의 장례가 8월 15일 날 12시에 하기로 예. 이제 이게 예정이 딱 돼 있었죠. 근데 그 하기로 한 오전 12시에 일본에서 이제 라디오를 틀으라고 네. 전황이 할 얘기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방송을 막 튼 거죠, 이제. 그래 막 틀어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데 라디오로 이제 천황이 이제 항복 선언을 거기서 하는데 그 항복 선언문의 내용이 어떤 말을 했냐면 네. 8월 15일 네. 오후 12시요. 낮 12시. 네, 낮 네, 12시. 네. 그래서 이 왕자의 이제 장례식은 오후 5시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 12시에 이제 천황이 이제 지문 제국 정보로 하여금 뭐 미영 소 4개 국가에 뭐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라디오에서. 네. 무슨 애매하네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네.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예. 그냥 공동선언 수락했구나, 천황이 했구나 이러고 5시에 이제 이왕자 그 장례식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광복이 돼서 네. 사실은 그 정권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조선 총독부하고 다 와서 장례를 다 치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 장례식이다 너무 슬프다. 광복절인데 너무 슬프네. 네. 광복절 아니 모르니까 오늘 너무 슬픈 날이네 하고 넘어가고 다음 날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그 죄인들이 아니죠. 네. 사실은 일제가 잡아놓은 네.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투사들. 나오면서 예.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지?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이 이제 형무소 앞에서 찍힌 사진들인데 보통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광복절 날은 다들 모르고 지나갔고 그래서 16일 날 찍힌 사진들이 네. 광복절 사진이라는 그냥 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5일을 광복절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공휴일로 만든 거는 네. 어쨌든 15일이 더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15일 날 일왕이 했으니까 그날은 광복절인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랐던 것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도 그렇죠. 아니고. 맞아요. 단체 문자가 가는 것도 이런 아니고요. 같았으면 벌써 카톡으로 다 날아와서 네네. 막 속보. 뛰어나갔을 네, 건데 일보로 공장으로. 이렇게 나갔을 텐데. 그땐 또 그런 시대였으니까 네. 또 뭐 그런 식으로 약간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참 재밌네요. 네. 역사 이야기는 참 재밌네요. 약간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처음 듣는 정도. 눈빛이 많이 흔들리는데. 그래서 혹시 오늘 제가 재미없는 얘기 계속하면 각시탈이 제 모가지를 때려서 기절시키는 거예요. 네. 뭐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근데 안 그래도 저도 오늘 출근하는데 좀 시간이 이르긴 했는데 네. 그 이제 저희 동네에 이제 태극기가 달려 있는 걸 제가 오. 있나 한번 확인해 봤어요. 네네. 어땠나요? 그 제가 출근할 때 한 6시 반 정도밖에 진짜 빠른 시간이었는데 한두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태극기 같은 거는 뭐 장 기자님은 집에 태극기 다셨나요? 근데 저는 이제 주상복합 같은 아파트라 달기가 어려워서 그 요새는 봉이 안 달려 있나요? 그게? 제 집엔 없던데요. 그렇죠. 사실 국기봉이 네. 달려있는 아파트 사실 그쵸, 많지 않죠. 맞아요. 본인이 이제 직접 뭐 달 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건축주들이 이제 국기봉을 잘 생각을 해서 지어줬으면 좋겠네요. 다들 최신식 아파트에 살으셔서 그런지 아. 저는 꽤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서 국기. 그럼 그게 CD님은 다르셨어요? 저이 대본에 있어서 아침에 생각나서 달았죠. 대본 고맙습니다. 네. 못 달았을 뻔데. 저도 집에 가서 어떻게든 네. 다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전망자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짚어볼까요? 윤다빈 기자님, 한 주간 여론이 어땠는지 여론조사 결과 짚어주세요. 네. 먼저 리얼미터가 조사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네. 조사한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오른 38.3%로 집계됐습니다. 굉장히 올랐군요. 네, 소폭 올랐죠. 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59%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결과를 보면은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 CD님 이 여론조사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좀 좋을까요? 네, 뭐 일단 올랐으니까 좋게 가고 있구나라고 예.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추이를 보면 7월 셋째 주 기점으로 이제 부정평가는 하락세를 가고 네. 이제 긍정평가는 상승세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수치가 높지가 않아요. 뭐 오차범위 내에서 추이고 그럼에도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뭐 윤정부 쪽에서는 뭐 그게 싫을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평가가 계속 30%에 머무른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예. 40은 넘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사실은 이 수치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도 아직 더 올라가야 된다. 네. 더 열심히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그쵸. 한다라고 보이고 지난 4일에 이제 갤럽에서 여론조사 발표를 했어요. 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에 대한. 그래서 그 견제론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48%고 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는 정부 지원론은 36%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견제론이 앞섰네요. 그렇죠. 견제론이 12%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정부 지원론보다 아직은 이제 견제론이 우세한 상황인데 요게 이제 총선이 이제 8개월 남았잖아요. 그 총선 8개월 남았고 또 10월 달에 또 이제 보선하고 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좀 봐야 되고 네. 사실은 뭐 견제론이 나온다는 거는 정부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부분이 그쵸. 많다라는 예. 반증이니까 요거를 쭉 좀 잘 살펴보시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 탑5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중립기업 이슈 탑5 저희가 오늘 판넬을 준비해 봤는데요. 5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5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네, 윤다빈 기자님 네. 설명해 주시죠. 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제 5번째 이슈로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예. 최근 워낙 묻지마 살인, 뭐 흉기 난동
등 길거리를 걷는 것조차 이제 불안하게 되는 흉흉한 범죄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현행법상에는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더라도 20년이 복역하고 나면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는 네. 거죠. 모범수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가석방이 가능한데 예.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통해서 평생 교도소에서 교화를 받도록 해야 되지 않냐라는 네네. 논의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죠. 그냥 엉뚱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예, 어떤 거죠? 법조 다니시잖아요. 네. 그 지금 형법상 지금 유기형의 3분의 1을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60년형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있는 그럼 60년형을 받은 사람은 무기징역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가석방이 진행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제가 그거는 추후에 알아보고 다음 주에 말씀을 장 꼭 기자님이 드리도록 알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안 그래도 이제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 뭐 여론이나 뭐 댓글 이런 데서 보면은 다들 이제 처벌 수위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아요. 보면 그쵸. 막 근데 뭐 대부분이 보면 사형시켜라. 네. 뭐 이게 대부분의 이야기긴 한데 뭐 한국갤럽이 8일에서 10일까지 안 그래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네. 이제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예. 이제 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찬성은 이제 87%가 나왔고요. 예. 반대 9%가 적게됐어요. 예.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지역, 성별, 연령, 뭐 이념, 성향 뭐 아무것도 상관없이 전체 다 8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아, 네. 이게 여론인 네.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들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형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도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994년부터 작년 이제 2022년까지 그 6차례 이제 조사에서 모두 이제 사형제 유지론이 폐지론을 앞섰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형제 유지론은 69%가 나왔고 폐지론은 23%가 나왔죠. 예. 근데 이제 종신형이랑 이걸 비교해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폐지론보다는 종신형의 이제 찬성 비율이 훨씬 높고 요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더 작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갤럽에 나온 거는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은 사형제 유지론보다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분석 뭐 했죠. 분석할 것도 없죠. 사실 그냥 네. 보기에도 그냥 그게 더 높으니까. 그래서 그 10일 조사 이후에 그 11일을 안 그래도 법무부에서 또 네. 이제 그 흉악범에 흉악범죄?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뭐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안을 갖다가 입법 예고했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은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인데 뭐 이거 되겠죠? 이건 그냥 넘어가겠죠? 예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법원을 출입하잖아요. 네. 이제 법원 이제 판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법원 입장, 법무부는 약간 처벌 우선을 해야 된다.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법원에서는 이제 교화의 가능성은 늘 열어놔야 된다라는 그렇죠. 네. 입장이라서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윤다민 기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문제가 과거에 이제 국회에서도 몇 번 네. 법안이 발의된 적들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형제 폐지와 이 문제를 맞물려서 논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사형제 폐지를 하는 대신에 좀 더 수위가 높은 형벌을 새롭게 신설하는 개념으로 네.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는 이제 사형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형제와 요 종신형에 대한 그 충돌 문제가 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장 기자님께서 짚어주셨던 대로 사실 가석방 없는 평생 종신형을 네. 교도소에서 산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을 교도소에서 어떻게 교화를 시킬 그렇죠. 것인가 예. 그냥 교화는 포기를 해야 되는 네. 것인가 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럼 교도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떤 수단으로 그분들을 통제하고 그쵸, 맞아요. 관리할 수 있을까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한 네.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영화 쇼싱크 탈출 보면은 오히려 감옥에 하도 오래 있었던 분들은 나와서 적응을 못 하시는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난 범죄 같은 것도 보면은 약간 차라리 감옥에서 사는 게 훨씬 나으니까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도 있어서 이렇게 감옥에 계속 넣어둔다는 게 그들에게 처벌의 의미가 있는지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이그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면 이제 계속 예.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 이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식사나 네. 뭐 옷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비용들이 무조건 들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계속 적체될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재원하고도 더 많이 들겠는데? 라는 생각도 괜히 들고 네. 그러니까 범죄자한테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까지 세금을 내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제 또 사형을 대체하는 그 이제 개념에서 이거 갖다가 도입을 한다니까 사실 사형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좀 회의적인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제 죄를 갖다가 이제 정해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건데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하기에는 사형이 제일 무서운 네. 이제 형벌이니까 사형해라라고 하는데 진짜 사형이야말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이제 세상이 좀 어지럽고 이럴 때는 그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종시형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을 무슨 뭔가 노역을 시켜서 약간 네. 그 가치를 뛰어넘는 이제 예. 벌이를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지에서 먼 섬으로 보내는 거를 이제 뭐 구독자분도 얘기해 주시고 미국에는 그렇죠. 그런 그 교도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못 알바트로스. 들어가는 네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탑 5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 탑 네. 4죠. 탑 4는 광복절 특별 사면입니다. 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어제였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습니다. 과거 이제 비리 혐의, 특히 이제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처벌받았던 경제인들이 많이 석방이 됐는데요. 경제인 진짜 많이 석방됐더라고요 이번에. 네네. 좀 유명한 분들도 몇 분 예. 있으셨어요. 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네. 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네. 있었고요. 이분들은 이제 사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정치권 인사로는 좀 주목할 만한 점이 김태우가 돌아왔다. 그렇죠. 네. 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폭로를 폭로했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죠. 지금 네. 최근까지 하셨다가 이제 그 사면 복권이 되면서 네네. 이제 다시 재출마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분이 5월 18일인가 대법에서 네. 이제 선고를 받고 됐다가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사면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100일 정도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이거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던데 CD님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별로 없고 뭐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네. 뭐 어쨌든 헌법이 명시한 그거고 뭐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요거를 보면 이제 누구죠? 김태우? 김태우 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으로 시끌시끌한 거잖아요. 사실 네. 딴 거는 사람들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고 네.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익 제보자다라는 거를 골자로 해서 이제 네. 사면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그게 아닌 반대편 쪽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뭐 100개를 던져가지고 네. 100개가 공익적인 것도 있지만 아닌 걸로 감옥에 간 사람인데 그 공익적인 부분이라고 다시 빼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시기도 좀 공교로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꼭 그렇죠. 10월에 이제 재보궐선 8월에 이걸 사면 예, 예. 시킨다는 게 뭐 12월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조금 그래도 제가 아까 이제 저희가 사용자도 얘기했지만은 형법에 관련돼서는 조금 뭔가 이제 죄를 짓거나 이런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면은 적당한 정도의 그런 처벌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런 걸로 치면 이제 100일 정도 있다 그냥 나온 거죠 그냥. 네. 그래서 뭐 나온 데다가 어제 나올 때 심지어 그 이제 입장문을 SNS에다가 냈죠. 예. 입장문을 냈는데 강서로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 네. 강서구 백 하겠다고 이제 네.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뭐 윤대빈 기자님 요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사실 이제 뭐 본인이 일단 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실 공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거죠. 과연 그렇죠.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공천할 공천을 건지. 해서 예.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그 유죄 판결을 받아서 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제 공석으로 둬서 심지어 후보자를 내지 않는 본인이 만든 보궐선거 그렇죠.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굉장히 맞죠. 예. 굉장히 유례없는 일이죠. 예. 그런 네. 케이스가 있나요? 본인이 만든 보궐을 없는 제 기억으로는 것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 네, 이렇게 네. 즉각적으로 사면을 받는 경우도 사실 네.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렇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국힘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그냥 무소속으로 나올까요? 네, 본인은 이제 무소속 출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 사전에 네. 무소속은 없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공천하는 방안과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에 네.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예. 사실상 여당 후보로 지칭을 받는 두 네네. 가지 경우가 가장 유력할 텐데 국민의힘 제 개인 네. 사견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쉽게 공천을 하기 어려울 그쵸. 수 좀 있겠다라는 리스키할 것 같아요. 네네 생각. 너무 부담이 머뭇하지 있을 것 않을까요? 이거 같아요. 약간 국힘 입장에선 제발 무소속으로 제발 무소속으로 나가서 나중에 돌아와 약간 요 생각이 네. 더 클 것 같은데 그렇죠. 느낌상 뭐 옛날에 안 그래도 민주당 그 관련 공천 관련해서도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두드리고 그랬었는데 뭐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김정 뉴스쇼에서 그 김병민 최고위원 나왔었나요? 맞나? 나왔었는데 뭐 그쪽 얘기는 이제 이건 케이스가 다르다. 그 사람들 이제 선거법 위반이고 이제 이 양반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공익 제보했고 뭐 네.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 그래서 케이스가 좀 달라서 네. 뭐 아닐 수도 있다. 인데 또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또 잘 모르겠다. 약간 네. 뭐 안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던데 뭐 그런 걸 봤을 땐 이쪽도 머리 셈법이 좀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이런 그렇죠. 부분에.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 사실 총선이 6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그렇죠. 열리는 맞아요,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가 의미가 크잖아요. 상당히 있을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여당에서 공천을 강행하고 만약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에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서울 민심이 그래도 여당 입장에서 많이 회복이 됐다고 네네. 생각하고 선거에서 조금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여기서 그 흐름이 꺾이거나 본인들의 공천에 대한 과실 문제들이 드러나고 했을 경우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돼서 네. 쉬운 결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국힘 당규가 보선 발생 책임이 자당에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무공천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그거를 가지 않을까라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 관련 이슈는 이후 2부 여의도시 여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3위 공개해 볼까요? 이슈 탑5 3위는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입니다. 설명 네. 부탁드려요. 네, 지난달 19일이죠.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던 네. 시기였는데 실종된 분들을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원 최수근 상병 네. 기억하실 겁니다. 많이 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최수근 상병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이번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28일까지 수사를 마쳤고 소속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 내용을 이틀 후인 7월 30일에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했죠. 네. 그래서 이종섭 장관에게도 사인까지 받았다고 예. 하고 그 이후에 이틀 후인 8월 2일에 경찰서에 이 내용을 이첩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타임라인을 준비해봤는데요. 이거 보면서 좀 설명하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종료가 되는 건가 했었는데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갑자기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제목으로 군 검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후에 혐의명이 집단항명 수괴죄에서 항명으로 예. 지금 변경이 됐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갑자기 왜 수사단장이 그쵸. 수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네.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의문이 드는데 사건을 보니까 이틀 전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 7월 31일에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박정훈 네. 대령이 이 지시를 거부하고 이것을 경찰에 이첩한 것 자체가 항명이라는 그런 제목이 지금 네. 적용이 된 건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박정훈 대령은 네. 보직 해임 상태입니다. 그쵸.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정훈 대령도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을 때는 수고했다고 어깨까지 두드려줬는데 바로 다음 날 국방부 법무관에게 전화가 와서 네.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한 8명을 축소해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죠. 예. 그래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입장문을 통해서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시를 들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군의 입장은 외압은 없었고 경찰 이첩을 잠깐 보류해달라는 정당한 지시였는데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이 마음대로 어겼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와 박정훈 수사단장 사이에 공방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군인이 명령을 안 따르면 항명. 그래서 이제 이게 항명죄를 적용을 한 것 같은데 두 분은 이제 군필자신데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CD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은 이거 그냥 군인 단순하게 진짜 제가 군인이라 생각하면은 네. 항명 맞죠. 왜냐면 일단은 뭐 문서로 안 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순수하게 군인 개념에서 보면은 명령 구두로도 명령 내리면 지켜야 되는 게 군인들이니까 항명 맞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군 검찰이고 검찰이면 이제 조사를 하고 뭔가 그러니까 독립적인 수사기관인데 그쵸, 예.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이제
그걸 갖다가 명령을 따라야 되면 위에서 뭉개자면 뭉개고 뭐, 네. 뭐 물론 군대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굴러갔지만 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뭐 의미가 없어지는 네. 거죠. 그 군사경찰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그 대통령 뭐 제 31,796호에 네. 보면 이제 7조에 이제 군사경찰의 지휘 감독에 군사경찰 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장은 이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경찰이 뭐 5조 1항 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건 뭐 어쨌든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절상의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제 외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왜냐면 뭐 어쨌든 계급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뉘앙스란 게 풍기면. 있잖아요. 뉘앙스라도 풍기면은 입장에서는 이제 외압을 그쵸, 받고 있다고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예.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제일 편하게 그 하는 게 보통 이제 뉘앙스를 풍긴 다음에 네가 나의 뉘앙스를 그렇죠. 알아채라. 아.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병에 있을 때 보면 이제 네. 어떤 병이셨어요? 저는 뭐 전목은 운전병이었는데 운전병이었는데 있을 때 보면은 이제 다들 직접적 명령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 때도 그렇죠. 이제 네. 선진병영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고 이럴 때라 가지고 뭐 이제 와서 은근하게.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뭐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이 빨리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기원받고 뭐 그러면서 잘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뭐 저는 과정상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직접적인 얘기를 둘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군대가 너무 폐쇄적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를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네. 진짜. 맞아. 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항명이긴 한데 그러니까 군사경찰로는 항명 아니다. 약간 요걸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선배는 좀 어떠세요? 사실 이제 이게 과연 이제 군인의 관점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이제 일반 사회에서의 어떤 통념으로 봐야 될 건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을 평론하는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네. 사실 이 박정훈 대령이라니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국방부와 정면으로 맞서서 반기를 들고 할 만한 과연 동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네.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이런 제보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폭로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 보면 이 사안이 과연 이렇게 증언을 하고 폭로를 했을 때 이분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까를 두고 이 제보의 어떤 진실성이나 친밀성 네, 같은 것도 좀 맞아요. 판단해 볼 수 예.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저는 이분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물론 이제 여당에서는 이 정치쇼다 마치 이분이 무슨 정치를 하기 위해서 네. 뭐 이런 행동을 벌인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너무 나아간 주장인 예. 것 같고 이분이 말한 대로 본인이 이제 해병대 정신을 본인의 입장문에도 밝히셨는데 사실 어쨌든 수사단장으로서의 본인의 책임감과 그 최승훈 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그 책임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군인으로서의 사명감 네.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동기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네. 사실 좀 이 사안을 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군필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DP를 통해서 군의 부조리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영상물로 접한 세대이긴 한데 최근에 DP2도 비슷한 내용이었잖아요. 네네. 이제 군의 부조리를 까발리고자 하는 사람, 그 군 내부의 움직임이라던가 피해자가 나왔을 때 그거를 덮으려는 군 뭐 이런 그렇죠. 구도여서 더 이 사건에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시작된 거는 최수근 상병이 사망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유가족도 있고 피해자도 있으니까 하루빨리 진실이 규명되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 정치 공방으로 가지 않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결국엔 이제 뭐 지금 막 정치권에서 포인트로 잡는 것들이 이제 외압이냐, 네. 뭐 항명이냐, 이거 뭐 어디 선에서 네. 내려온 거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되게 시끄럽게 네. 계속 그걸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최승훈 상병의 이제 그 사망에 걸친 그 네. 작게 누가? 상황이나 뭐 이런 예, 예. 거에 대한 디테일을 봐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러니까 본질이 저는 호도되면 약간 이해도 안 가는 게 그 작년 7월 법 개정이 됐잖아요. 네. 군인들이 사망 시에 이제 그 군에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검찰로. 민간에서 수사를 하는 건데, 예. 근데 이게 왜 거기서 수사를 다 해서 뭔가 처벌할 사람까지 주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안 바뀐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경찰 조직이 군인을 수사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제가 예.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경찰이 들어오면 아이고 뭐 경찰이 나으리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네. 뭐 그런 걸 봤을 때 당연히 안에서 내부 조사를 한번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제 최종원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약간 진짜 그런 거죠. 이제 흑막을 가려내라. 약간 이런 쪽에서 가고 있어서 그게 좀 그쵸.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지원을 나갔다가 이제 병사가 사망한 사건인데 뭐 이걸 갖다가 더 약간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조금 들긴 맞습니다. 합니다. 네. 네. 어쨌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니까 그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되고 해야겠죠. 네. 이건 뭐 2부에서 또 네, 2부에서 또 여의도시 어부에서도 또 이 박정훈 대령 네. 이야기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탑2. 민주당 혁신한 진통. 네, 사실 민주당 혁신이는 네. 사라졌지만 네. 혁신이가 남긴 갈등은 지금 계속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사실 제일 큰 주제, 혁신이가 마지막에 던졌던 주제는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거죠. 맞아요.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투표의 비중을 권리당원과 동일하게 맞추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소위 친명, 비명 이 두 그룹 간의 의견차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민주당의 지금 분열이 네. 상당히 가시화되는 상태입니다. 사실 친명계 입장에서는 권리당원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본인들의 입장에서 이 혁신안이 통과가 돼서 네. 그 당권들을 쪽수. 네, 네. 쪽수 밀어붙이면 그렇죠 사실 승리하니까. 네, 예.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네. 사실 대의원들 통제 안 되는 대의원 대신에 본인의 지지 네. 성향이 강한 권리당원의 입김이 강해지는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 친명계는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뭐 박강원 원내대표라든지 고민정 최고위원 네. 같은 이제 소위 비명계로 네. 분류되는 아, 예.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의원제를 지금 폐지하는 게 좀 정당 혁신을 띄워서 사실 뭐 전당대회 뭐 돈봉투 사건이 원인이 됐다고는 하지만 네네. 사실 지금 민주당의 신뢰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도덕성?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그 초선 의원들이 일으키는 각종 설화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주요한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제 폐지를 들고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로 지적을 하면서 이게 현재 당면 과제가 네. 아니라고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사실 그 의원 모임들이 큰 그룹들이 한 3-4개 정도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뭐 더 좋은 미래라는 그 그룹? 의견 그룹에서 네. 한 60-70명 정도가 소속이 돼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반대 의견을 냈고 친문계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이쪽에서도 지금 반대 입장을 낸 상황이어서 지금 16일에 의원총회를 열기로 되어 있는데 네. 이날 뭐 공식적인 의제는 아니라고 해요. 다만 아마 의원들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혁신안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내일 아마 그 갈등이 굉장히 분출되는 모습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CD님은 뭐 혁신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거 조금 보다 웃겼던 게 네. 서로 네가 기득권이잖아 개혁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일단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옛날에 충기가 이제 6월달에 할 때 네. 이승원 부국장께서 나오셨을 네, 네, 때 네. 이제 그 개혁하는 이제 요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때 혁신이가 바지 사장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진짜 그대로 된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맞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6월 20일에 이제 기부 출범하면서 이제 그 김경민 위원장이 막 이제 가죽 다 벗기고 이제 우리 이제 완전 새로 태어나겠다. 네. 그렇죠. 엄청 강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해놓고서 뭐 물론 1차 때도 또 약간 논란이 있었고 2차 때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게 빠그라지고 본인의 이제 개인 그 말실수나 이런 것까지 합쳐지면서 완전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제 약간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걸 던져놓고 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완전 지지치고 이제 뭐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민주당을 약간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도 맞게 네. 또 안에 있는 이제 당원들의 눈높이에도 맞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 눈높이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안에 이제 맞아요. 안에 이제 자기네들끼리. 우리끼리 약간 예. 요거에 좀 맞춰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혁신이가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저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돈봉투 사건이나 코인 사건 막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그 떨어진 도덕성이나 뭐 이런 걸 외부적으로 보는 그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민주당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쾌한 감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고 이제 원래 여당을 이제 좀 견제를 하고 이제 정부를 좀 견제를 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뭐 민주당이 그걸 하고 있지는 않죠. 네. 거의 뭐 그냥
알아서 그렇죠. 그냥 사실상. 네. 돌아가라 막 이런 식으로 됐는데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혁신안은 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도망가다시 사라졌고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데 또 이제 비명계랑 이제 친명계랑 이제 싸우는 거죠. 맞아요. 그 싸우고 있으면 바깥에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피로감이 느껴지죠. 답답하고 약간 네. 결국 얘들 안 바꿨구나 이렇게밖에 생각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간 것 같아 오히려. 네. 그리고 사실 김은경 혁신위가 원래 20일 종료로 이미 한 차례 앞당겨 네, 놨었는데 그렇죠. 그걸 또 10일 그냥 종료라고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혁신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기 종료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근데 또 그 혁신위 최종 제안 중에 하나 또 짚어볼 게 네. 다선 의원 총선 불출마를 그렇죠. 촉구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비명계 네.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지자체장 2번 했고 경기도지사까지 지냈는데 이게 뭐 어떤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다선 의원이 왜 나오는 걸 당에서 싫어할까요? 사실 다선 의원이라고 말은 붙이고 네. 사실 친문이나 비명계 네. 인사들이 겨냥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사실 2014년, 2015년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네. 민주당은 사실 그 친문 세력. 정당으로 굉장히 예, 그 맞아요. 강고하게 색채를 내기 시작하고 그때 사실 의원들이 그때부터 그때 이제 의원들이 많이 친문 의원들로 그 민주당의 색깔들이 교체가 됐고 그분들이 지금 이제 뭐 삼선 의원 뭐 이렇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원래 전통적인 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86 그룹들도 네. 대부분 다 이 다선 의원들에 포함이 그렇죠. 됩니다. 예. 사실 반면에 이제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쪽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된 게 이제 지난해 맞아요. 되고 네. 사실 그 대부분이 다 초선 뭐 재선 뭐 이 정도 그룹에서 사실 친명계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혁신안의 이름으로 반대 세력들을 쳐내는 네. 사실 이 대의원제 개편과 거의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대계파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서는 길을 쓰고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포장은 또 잘 돼 있어서 다선 의원에 네네. 대해서 물러나라 하는 게 또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좀 그렇죠. 그 새로운, 네. 좀 새 얼굴 좀 보자 그 올드한 사람 이제 예, 그만 예. 보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당내에서는 또 그런 복잡 미묘한 그런 구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사정 짚는 김에 이재명 대표 관련 현안도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목요일 17일에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 조사 후에 이제 수원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대국 송금 의혹과 함께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뭐 이번 조사가 어떻게 뭐 큰 반향이나 영향이 있을 거라 보시나요? 우선 전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런가요? 뭐 있을 것 같아. 아 예. 아니. 그럼 일단 사안의 개요만 네네네네네. 잠깐 설명드리고 네. 뭐 우리 장 기자님의 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아, 예, 싶은데 알겠습니다. 네. 그 사실 대선 이후에 이제 네 번째 그쵸. 검찰 조사. 조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서면 조사로 가름을 했고 그 두 번의 네. 조사들이 이미 이전에 있었었죠. 그래서 사실 아주 새로운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네. 혐의 내용은 조금 달라졌지만 이제 문제는 사실 그럼 검찰이 불렀으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출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 네. 그 임시국회는 내일부터 맞아요. 열리잖아요. 개회가 됩니다. 예.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네. 열리게 되고 그럼 임시국회가 8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계속 열린다고 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하더라도 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네, 대한 표결 처리가 표결도, 이루어져야 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실제로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과연 네. 발생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쟁점도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밝힌 게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럼 임시국회 기간에 잠깐 회기를 중단하고 그 기간에 뭐 출석하는 방안이 국회가 열려 있지 않으면 이제 체포동의안에 네. 대한 국회 표결을 맞아요. 거칠 필요가 네. 없으니까 뭐 그런 정도의 방안이 고려는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CD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 간다고 해도 사실 별게 없지 네, 않을까? 뭐 저도 그렇게 어쨌든 뭐 생각해요. 당 대표가 가서 뭐 앉아서
있다가 모른다. 네. 뭐 그냥 대충 때우다 그냥 네. 검찰 입장에서도 뭐 그거 그날 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조금 애매한 네. 상황이고 뭐 간다고 해도 별일 없을 것 같고 안 가도 별일 없을 것 같고 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네. 약간 조용하게 끝나지 네. 않을까. 저는 사실 지금 법원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5판에 들어가면 이 대표가 직접 거기 그 피고인석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들이랑. 네. 근데 직접 질문에 나서는 때도 있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 본인이 질문을 했을 때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할 때 이제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밀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일 때는 가만히 계시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사를 다시 받으러 간다 해도 뭐 그렇게 막 다 술술 말하실 것도 아니고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전망자니까 한번 전망해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망의 1위를 공개해 볼까요? 중립기어 이슈 탑5 대망의 1위는 잼버리 책임론입니다. 네. 사실 잼버리 대회가 종료가 됐죠 이미. 네. 하지만 12일 종료가 됐죠. 네, 이제 본격적인 칼부림이 시작되는 네.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 관련해서 그럼 이제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가 책임 결국 소재 이제 핵심이 공방으로.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뭐 예산 집행이라든지 중앙 정부의 관리 감독 문제까지 지금 그리고 지자체의 책임 문제 그리고 SOC 예산에 대한 뭐 과다 집행 등등 굉장히 이제 살펴볼 이슈가 많다 네. 보니까 뭐 국회에서도 지금 관련 현안 질의들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치가 확정된 만큼 전인 정부의 책임 그리고 이 대회에 그 또 주관 단체 중 하나 이제 전북 네. 전라북도 이제 민주당에서 지자체 단체 광역 단체장을 맡고 있는 그쵸. 네, 전라북도의 책임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개최된 행사이고 특히나 지금 이제 여가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들은 뭐 여야 공이 좀 나오고 있는 측면들이 네. 있는데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대통령이 아주 측근으로 알려진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사과와 한덕수 총리 퇴진 뭐 그 두 개. 예. 그거랑 국정조사까지 세 예. 가지를 요구하면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뭐 사실 이게 뭐 책임 규명은 아직까지는 미뤄왔었잖아요. 뭐 외국 사람들도 있고 일단은 행사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뭐 여가부, 행안부, 전북도 뭐 다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두 분께서는 어디가 가장 책임이 있다고 보시나요? 한 분씩 짚어주세요. 저는 네, 이걸 갖다가 누가 제일 잘못했냐를 찾는 것 자체가 네, 좀 의미가 이상한 없다. 것 같아요. 이게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 잘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다 복합적으로. 잘못한 사람들 네. 사이에서 누가 조금 더 잘못했냐가 무슨 의미가 네네. 있나 싶긴 한데 이걸 갖다 문제가 이제 니탁 공방으로 넘어가니까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약간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면 좋은데 예. 우리 이거 잘못했습니다. 근데 얘들은 더해요. 약간 이런 식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끝이 없는 싸움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 두들 패다가 그냥 후지부지 없어질 수도 있겠다. 네. 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제 슬쩍 눈치를 보면서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냥 뭐 이 정도 선으로 우리 끝내자. 뭐 네.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논점을 계속 흐리고 이게 어쨌든 국제행사고 외신에 나올 정도로 뭔가 문제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고 네. 뭐 그런 걸 읽었다가 안에서 니탄 내사소리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냥 뭐 국정감사든 뭐 감사원 조사든 조사 빡세게 다 해가지고 그냥 털 사람 다 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은 속보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8.15 광복절을 맞아서 서대문구 2대 대강당에서 제 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이제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공산 세력은 민주화, 인권, 진보로 위장한 폐륜 공작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미동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제 속보를 쳐주셨는데,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일본은 공동이익 추구 파트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맹종하면서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한다 이렇게 경축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목요일에 권기봉 선배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공교용 기자한테 맡기겠습니다. 이거. 예.
이제 뭐 두 약간 분은- 생각 깊어 보이신데. 네, 두 분. 각시탈 약간 일본의 네. 일본을 가장 좋아하는 각시탈 아닙니까? 탈로서 다시 한번 쓰고 한번. 네, 이 발언에 대해서 혹시 뭐 파리로 아. 때 할 말인가라는 뭐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쓰고 생각하시는지. 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네. 글쎄요. 근데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이건 이- 6.25 그런 데서 할 얘기 아닌가요? 그- 8.15보다는. 그리고 약간 저희 세대에서는 좀 올드한 표현이죠. 아. 저희 이제 80년대생들한테는 공산주의 약간 얘기하면 조금 올드한 표현이긴 한데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또 방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뭐 윤도민 기자님 뭐 하시는 얘기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이런 네. 말씀을 하실 때는 물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정원에서 네.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제 간첩 사건들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조사를 하고 네. 실제로 그런 혐의들이 좀 밝혀지는 경우들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공산주의 세력이나 뭐 간첩 세력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 좀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네. 그 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처벌들은 예. 국가기관에서 진행해야 될 문제고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 네. 사실 국가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위축되고 경직되는 예.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는 네. 저는 좀 위험한. 사실 저격성 발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요? 네. 저건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약간 저격하는 사람이 반국가 있을까 특정을 하시는. 저희가 이런 말을 하면 저희도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개인 사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잼버리 이야기 마저 하다 하면요. 네, 그러면은 다시 써야겠네. 네. 이제 CD님께서는 모두가 잘못한 거라 책임 소재 잘잘못을 따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선배는 어떻게 보시나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거는. 사실 그 시대님 말씀대로 예. 이게 그 어쨌든 뭐 누가 조금 더 책임의 소지가 있냐라는 걸 따져볼 여지는 있겠지만 네. 사실 그 전임 정부, 현 정부 그리고 지자체와 중앙 정부 모두의 지금 책임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정치 쟁점화 됐을 때는 사실 유야무야되는 경우들을 맞아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예. 많이 봐왔었고. 다만 저도 이제 국제부 기자다 보니까 네. 외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로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랄한 얘기들이 많이 보도가 됐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나 영국이 최대 예, 인원을 맞아요. 파견을 네. 했다 보니까 뭐 BBC라든지 뭐 가디언 이런 데서는 그 해당 대원들을 파견한 어머니들이 인터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다쳤는데 빨리 네. 치료가 안 됐다. 뭐 화장실 같은 것들이 너무 더러워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네. 뭐 이런 실제적인 증언들이 외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예. 사실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 K컬처 여러 가지 그쵸. K드라마 네. 여러 가지 영향들에서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가보고 싶은 나라, 굉장히 기대갖고 좋은 이미지를 가진 네. 나라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다 좀 많이 망가지지 않았나. 이미지가 훼손이 된 그리고 상황이다 앞으로 보니까 또 국제 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고자 한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정들이 그런 거에 약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뭐 당장 부산 엑스포 유치라든지 뭐 네. 행사들이 조금 그 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이거에 대해서 백서를 쓴다는 생각으로 책임 소재들이나 그렇죠. 네. 우리가 좀 더 개선점이 돼야 될 것들을 무엇인지를 조금 더 차분하게 짚어보는 방향으로 좀 논의가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학교 다닐 때도 사실 그렇잖아요. 선생님한테 뭘 혼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괜히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아, 제가 잘못했는데 근데 막 근데 이러면 바로 쓰면 네네네. 꿀밤한테 맞는 거잖아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인 거 되게 유치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본질을 안 보고 행사에 네. 대해서 막 계속 뭐 잘못했어. 근데 네가 더 잘못했잖아. 약간 네.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국민 입장에서 답답하죠. 이거 보는 사람들이 진짜 이게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중립기업 전망자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 늘 이렇게 팀장님으로서 지켜보시다가 직접 나와주시니까 어떠셨는지. 네, 앞으로 출연자들한테 네. 강한 압박을 하지 않을 네. 그리고 지금 출장 가 계신 센터장님이 빨리 네. 돌아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선배는 어떠셨어요? 오늘 각시탈로서 아, 전망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현안에 대해. 네, 좀 그 뉴스를
네. 평소에 이제 그냥 기사를 쓰다가 어떤 사안이 일어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네. 해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또 다른 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저희가 기사를 쓸 때는 좀 데일리로 쳐내죠. 네, 스트레이트 예. 기사,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의 정보만 맞아요. 되는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좀 이슈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것들이 좀 시청자들께도 좀 도움이 되도록 네. 저도 좀 잘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